지금 여러분 드러나 있는 협상안만 보더라도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협상안이 서로 맞닿아야지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지 사인할 수가 있는데 그 협상안 자체로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세부 문제로 가면 더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미국 측이 1차 협상에 300명을 데리고 갔고 이란 측이 70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각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협상안에 넣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서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협상안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상 의제뿐만 아니라 이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 양국 모두에 해당하는데 이 의사결정 체계의 혼란입니다. 먼저 미국을 볼까요? 여러분 뭐 방송 뉴스 보면은 트럼프의 그 말이 하루에도 열댓 번 바뀐다라는 게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는 탑다운식이에요. 트럼프가 결정하고 밑에 그 협상단들이 이에 따르는 그런 형태를 짜고 있는데 이 협상단의 자율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동안 트럼프는 협상하는 과정 중에 매우 낙관적인 발언들을 쏟아놨습니다. 이란은 곧 항복할 거다. 다 지도부도 파괴됐고 핵시설도 파괴됐고 무기체계도 파괴됐고 공격 능력도 없고 그래서 백기 들고 들어올 거다. 그래서 나는 협상할 수 있다. 낙관한다. 라고 이런 얘기를 언론에 수도 없이 쏟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그 실무진의 최고 책임자인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 농축하고 있는 물질의 반출이 실무지역으로는 이란에게는 레드라인이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를 벤스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거를 수용하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적인 그리고 바뀌는 이런 그 발언이 결국은 이란에게는 지금 현재 협상단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미 국무부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란의 동결 자산으로 그 전쟁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450만 달러를 전쟁 비용으로 몰수하겠다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해버리잖아요. 이것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미국을 더욱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참여한 트럼프 최측근 중에 위트코프와 쿠슈너 사이죠. 이 쿠슈너가 협상단에 참여한 것도 이란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실제 외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주로 부동산하고 비즈니스 전문가들이지 외교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비선 실세로 참여하면서 이란과 협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들의 비전문성입니다. 이러한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기술적 협상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외교관이나 핵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들입니다.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핵 그리고 미사일 통제 의제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핵 기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서 전쟁을 촉발시켰다는 평가가 높고 평화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들이 외교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전회담 당시에서도 위트코프와 쿠시너는 농축 우라늄의 농축도와 보유량에 따른 핵 돌파 시간에 기술적인 계산을 무시하고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압박함으로써 이란에게 굴욕적인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이게 협상을 깨뜨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이 두 사람은 협상에서 외교적 문법을 무시하고 외교에는 관련 수사가 있잖아요. 이런 걸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사업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감정을 많이 상했고 더 이상 이 두 사람과 협상을 꺼려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계속 협의가 아닌 강요, 굴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란 강경파들에게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빌미를 줘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왜곡해서
에픽 퓨리 작전에 트럼프가 의사결정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트럼프하고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때 상당히 이란이 곧 협상을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경하게 이란이 나오니까 트럼프는 이란이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에픽 퓨리 작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는 섀도우 디플로머시, 비선 실세들이 트럼프에게 직접 보고함으로써 정식 외교 라인, 국무 라인은 트럼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미 행정부의 오피셜한 라인이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이 두 사람이 이번 전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는 평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JD 벤스가 긴급 투입돼서 협상 당사국으로 이란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협상의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SNS 외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외교는 미국 내 실무진에 굉장한 혼선을 주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란이 미국의 협상단을 신뢰하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됩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협상단 구성에서부터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내 대표단이 내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다.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인 쿠시너가 협상을 이끌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는 이미 1차 협상을 이끄는 그 대표로서 JD 부통령이 공표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SNS 메시지는 이란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대통령 따로, 그 다음에 공식 협상단 따로, 그 발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협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4월 19일 노모아 미스터 나이스가이라고 SNS에 올렸죠. 실무진들은 인도적 지원과 동결자산 해제라는 유화책을 펴면서 이란을 꼬시고 있는데, 트럼프는 노모아 미스터 나이스가이 그러면서 이란을 협박하는 메시지를 계속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4월 19일 날 이란이 이번 딜을 받지 않으면 미국의 친절한 미스터 C는 끝날 거다. 미스터 나이스가이는 끝이다. 이란 내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날려버릴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무진과 협의 없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 그리고 이란을 협박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란에게는 정말 2차 협상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4월 21일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아들여 휴전을 연장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동시에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고 해버린 거죠. 이란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협상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란 내부의 원건파와 강경파의 분열을 조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올바른 순효과를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협상장 안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5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봉쇄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란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로 협상은 끝이 되는 거죠. 실무진 협상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의 그 협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란의 협상단은 협상 대표인 JD 부통령의 제안을 들으면서 항상 트럼프가 그 다음에 어떤 SNS 메시지를 냈는지를 또 이중으로 들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된 거죠.
이거는 JD 벤스가 약속한 내용이 그 다음날 트럼프에 의해서 SNS에서 바로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란 강경파들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트럼프가 SNS에서 올린 글은 즉각적으로 페르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국영방송, 트위터, 여러 곳에 SNS에 뿌립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뿌려지고 이란 강경파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거 봐라, 트럼프는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선전용으로 트럼프의 트윗이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트윗은 이란의 협상파인 갈리파프 국회의장의 그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미친 개 이론, 영어로는 매드맨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친 개가 되어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협상안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이번에 파키스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역효과를 내버렸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이런 메시지는 7개의 핵심 안건과 20개의 복잡한 세부 안건이 얽혀져 있는 협상에서 어떤 일정 조정과 안건을 조율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그 의사결정의 혼선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란 자체에도 의사결정 라인에 혼선이 많았죠. 이란 측 대표인 갈리파프는 협상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돌아와서 혁명수비대의 견제에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 혁명수비대의 감시나 제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혁명수비대의 그 아흐바드 바이디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어떠한 핵양보도 항복으로 간주하고 갈리파프의 협상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란 내에서 확산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슬람마바드 협상에서 이란 측의 합의 이행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내부적인 요인은 의사결정 체계의 이중구조와 각 하벌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헌법상 최고 지도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만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정부와 물리적 억제력을 행사하는 혁명 수비대 사이에는 균열이 발생해서 협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협상장에서 그림자 권력 감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슬람마바드 세레나 호텔 협상장에서는 아바스 아그라치 외무장관 등 외교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이들의 뒤에는 혁명수비대 소속 정보요원들이 배석해서 실시간으로 협상 내용을 본국의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갈리파프 의장이 회담장에서 우라늄 농축 3.6%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즉시 본국에 연락을 해서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한 게 거기에 배석했던 혁명수비대 감시단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4월 17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하자마자 IRGC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란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트럼프가 레바논 공격을 중단시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X에 올렸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죠. 트럼프는 즉시 트루스에 땡큐라고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런 오가는 정서 속에 객관적인 회담 가능성이 급격하게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 다음 날인 4월 18일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에 들어갔고 이를 풀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푸는 거는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라그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이러한 트윗은 트럼프가 미국의 압박에 이란이 굴복했다라고 선전하는 빌미를 줬고 이란의 강경파들이 협상파를 매국노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이란 내부 지도부의 분열 양상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 협상파 간에 분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국정을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협상 의제의 복잡성, 그 다음에 양국 지도부의 의사결정 체계의 혼선,
이거 외에도 주변 이해관계국들의 어떤 기대 수준의 차이도 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장 먼저 전쟁 당사국이면서 협상에서 배제된 이스라엘의 입장의 차이죠. 이스라엘은 잠시 휴전이지만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협상에 주체로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협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그만입니다. 이를 담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반쪽 협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GCC 국가들의 입장 차이입니다. 다른 GCC 국가들도 있지만 이 두 국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데, 이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정전의 시기와 대이란의 기조, 그 다음에 해상 통제권, 예멘과의 대리전, 경제적 야망,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의 MBS와 아랍에미레이트의 MBZ 간의 어떤 그 입장 차이가 선명합니다. 종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MBS는 지역 전략 측면에서 이란이 완전히 약화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기를 선호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조기 정전을 선호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손실이 엄청 크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안정을 피구합니다. 대이란 기조도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정학적 관점에서 MBS는 이란이 지역 패권을 갖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중심으로 중동을 재편하고자 하고, 어쩌면 이번 전쟁을 부추긴 것도 MBS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란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실존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란 대사관도 폐쇄를 해버렸죠, 3월에. 그리고 외교적 단절도 강행해버렸습니다. 해상 통제권 측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죠. 홍해 연안에, 안부 연안에 파이프라인 2개와 가스라인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거점 수호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항만의 직접적인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해상 안보의 축을 강화하려고 하는 친이스라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멘을 대하는 태도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다릅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중앙정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멘의 통합정부를 지원하면서 예멘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예멘의 분리주의를 추구합니다. 남부위원회 STS라고 하죠. 이것을 지원해서 예멘의 항구를 장악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점유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야망도 좀 다른데, 빈살만은 비전 2030을 내세우고 있죠. 사우디를 중동의 유일한 물류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UAE와 직접 경쟁을 해야 됩니다. UAE 같은 경우는 비전 2031에서 기존 허브 지위를 지키고 사우디 부상을 견제하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아랍에미레이트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와 UAE의 이러한 균열은 이슬람아바드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단일한 보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중동의 두 거두들의 내적 갈등은 향후 중동 패권 다툼에 있어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이 두 나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완전한 힘을 빼기를 원하고 있고, UAE는 독자적인 안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이 이제 향후에 종전이 되면은 미국 대 이란의 대결 구조도 있겠지만은 사우디 대 UAE의 대결 구도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설령 2차 협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중동의 평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수의 딜레마에서 언급했듯이 이 협상은 한쪽이 백기를 들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설령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타결된다 하더라도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 협상은 폐기되고 다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의 평화는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